아침 6시 서울 변두리 골목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에서 박순옥이 눈을 뜹니다. 70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새벽같이 시작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익숙한 동작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방문을 열어 마당으로 나섭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옥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우물가로 향합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는 동안 마당 한편에 심어놓은 고추와 상추가 눈에 들어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그 긴 시간 동안 이 집은 순옥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기 전 순옥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칩니다. 손놀림이 능숙합니다. 5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순옥의 손맛을 믿고 찾아옵니다. 특히 그녀가 담근 김치는 입소문이 자자해서 멀리서도 사러 옵니다. 순옥 엄마, 오늘 김치 좀 주세요. 아침 일찍부터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옵니다. 순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치통을 꺼냅니다. 어머, 김 사장님.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어제 새로 담근 김치예요. 맛있을 거예요. 순옥 엄마 김치가 제일이에요. 우리 남편도 다른 김치는 안 먹어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순옥의 마음 한구석에는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는 밝게 웃지만 혼자 남은 시간에는 문득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오후 3시쯤 장녀 정희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45살의 정희는 근처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혼인 그녀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엄마, 오늘 장사 어때요? 그럭저럭해. 내가 바쁜데 매일 이렇게 와도 되겠니? 괜찮아요. 어차피 집에 가봐야 할 일도 없고요. 정희는 어머니 곁에 앉아 함께 나무를 다듬습니다. 이 시간이 정희에게는 가장 평온한 순간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결심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늦었다고 재촉하지만 정희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엄마, 미영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순옥의 표정이 순간 밝아집니다. 둘째 딸 미영 이야기만 나오면 그녀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미영이는 미용실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와. 그래도 가끔 전화로 안부는 묻더라고. 정희는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미영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관심은 항상 미영에게 더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미영이가 새 차 샀다더라. 수입차래. 응, 그 애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샀다고 하더라고. 기특해서 어쩌나. 정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은 15년째 같은 중고차를 몰고 다니는데 미영은 벌써 3번째 차를 바꿨습니다. 미용실 사업이 잘 되는 모양입니다.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도와줍니다. 순옥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합니다. 정희야, 넌 정말 고생이 많다.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나는 평생을 엄마를 위해 살았어. 결혼도 포기하고 내 꿈도 포기하고. 그런데 엄마의 눈길은 왜 늘 미영이에게만 머물까? 내가 부족한 걸까? 그날 밤 정희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봅니다. 동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순옥 역시 한옥의 큰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두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정희는 늘 곁에 있어 든든하지만 미영은 멀리 있어도 마음이 더 쓰입니다.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과 복잡한 감정들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평온했던 일상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도 순옥은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반찬 가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몸이 무겁고 어지러웠거든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순옥은 우물가에서 물을 떠 마시려다가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가 땅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인 박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호가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아픈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순옥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활기가 없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옥을 살펴봤지만 순옥은 괜찮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정희가 학교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박 할머니가 학교에 전화를 했거든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다고 했잖아. 박 할머니가 호들갑을 떠시네. 하지만 정희가 보기에도 어머니의 상태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병원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병원이 무슨 병원이야.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순옥은 완강히 거부했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옥은 정희의 강요에 못 이겨 동네 병원에 따라갔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그리고 심장 잼도 불규칙하고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하네. 뭐? 엄마가? 갑자기 왜? 미영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일 큰 병원에 모셔갈 건데 너도 시간 되면 와. 알았어. 미용실 일정 조정하고 갈게. 다음 날 아침 정희와 미영은 순옥을 모시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은 화려한 옷차림에 새로 산 수입차를 몰고 왔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만난 자매의 모습은 대조적이었습니다. 정희는 평범한 옷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미영은 명품 핸드백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오랜만이네. 엄마 상태가 그렇게 심각해? 의사가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어. 혈압도 높고 심장도 이상하다고.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자매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입원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입원비 선결제를 위해 보험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간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환자분이 소유하신 부동산이 최근에 증여 처리되어 있는데요. 정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증여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옥주택과 상가부지가 작년에 증여세 납부 내역이 있네요. 수익자는?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네요. 정희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미영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니, 나도 이런 걸 오늘 처음 알았어. 하지만 정희는 미영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미영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순옥에게 정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집하고 가게를 미영이한테 증여하셨다고요?
순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런 게 있었지. 왜요? 왜 미영이한테만요? 저는 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어머니 곁에서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영에게만 모든 재산을 넘겨준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희야, 그건 내 선택이다. 이유는 묻지 마라. 순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엄마, 제가 평생 엄마 곁에서 지켰는데 왜 미영이한테만 다 주셨어요? 저는 뭐예요? 저는 엄마한테 뭐예요? 정희가 울음을 터뜨리자 미영이 말했습니다. 언니, 진정해. 엄마도 병원에 계신데 이럴 때가 아니잖아.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처음 안다고 했으면서 왜 증여세는 내가 냈어?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세금은 수익자가 내야 하는 것이었거든요. 순옥은 두 딸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숨겨왔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말투와 미영의 거짓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정희는 학교에 병가를 내고 어머니의 한옥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병원에 계시니까 집을 좀 정리해야겠어. 정희는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치고 싶었던 것이죠. 순옥의 방에 들어선 정희는 오래된 장롱을 열어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옷가지들 사이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물건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정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뭐지?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흘려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호가 당신이 택한 아이가 잘 자라길 바란다. 나는 멀리서나마 그 아이의 안녕을 빌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편지에는 날짜도 없고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씨체가 남자의 것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택한 아이라는 표현이 정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택한 아이? 무슨 뜻이지? 정희는 다른 사진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가족 사진이었는데 한 장의 사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찍힌 사진인데 아버지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아름다운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정희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흐릿한 글씨로 1978년 가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가 3살 때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발견한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된 산부인과 진료 기록에는 임신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날짜를 보니 1979년이었습니다. 미영이 태어난 해였죠. 잠깐, 이게 무슨 뜻이지? 정희는 급히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은 1975년, 미영이 태어난 것은 1980년. 그런데 진료 기록의 날짜는 1979년.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동네 문방구를 운영하는 최 할아버지였습니다. 올해 80이 넘은 분으로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어르신 중 한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 얘기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응, 정희야. 무슨 일이냐?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정희는 학교에 병가를 내고 어머니의 한옥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병원에 계시니까 집을 좀 정리해야겠어. 정희는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치고 싶었던 것이죠. 순옥의 방에 들어선 정희는 오래된 장롱을 열어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옷가지들 사이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물건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정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뭐지?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흘려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호가 당신이 택한 아이가 잘 자라길 바란다. 나는 멀리서나마 그 아이의 안녕을 빌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편지에는 날짜도 없고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씨체가 남자의 것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택한 아이라는 표현이 정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택한 아이? 무슨 뜻이지? 정희는 다른 사진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가족 사진이었는데 한 장의 사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찍힌 사진인데 아버지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아름다운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정희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흐릿한 글씨로 1978년 가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가 3살 때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발견한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된 산부인과 진료 기록에는 임신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날짜를 보니 1979년이었습니다. 미영이 태어난 해였죠. 잠깐, 이게 무슨 뜻이지? 정희는 급히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은 1975년, 미영이 태어난 것은 1980년. 그런데 진료 기록의 날짜는 1979년.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동네 문방구를 운영하는 최 할아버지였습니다. 올해 80이 넘은 분으로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어르신 중 한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 얘기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응, 정희야. 무슨 일이냐?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일인데요. 혹시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최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 옛날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할아버지, 제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게. 내 아버지가 참 착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때 동네에 소문이 좀 있었어.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소문이었어요? 내 어머니가 둘째를 가졌을 때 말이야. 사람들이 수군수군했거든. 그 아이가 내 아버지 아이가 아니라고. 정희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한 건 아니야. 그냥 동네 소문이었으니까. 하지만 내 아버지가 그 즈음에 많이 힘들어했어.
술도 자주 마시고.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문방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김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줌마, 혹시 저희 집 얘기 들은 거 없어요? 옛날에요. 김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런 얘기 왜 묻니? 다 옛날 일인데. 그래도 알고 싶어요. 제발이요. 정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내 어머니가 미영이를 가졌을 때 내 아버지가 무척 화가 났었어. 그리고 그 즈음에 동네에 낯선 남자가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 낯선 남자요? 응. 한 번은 내 어머니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걸 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말투, 미영에 대한 특별한 관심, 그리고 재산 증여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병원으로 어머니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순옥은 훨씬 나아 보였지만 정희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왜 그러니? 정희는 가져온 편지와 사진을 꺼내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순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편지에 나오는 택한 아이가 누구예요? 그리고 이 사진 속 여자는 또 누구고요? 순옥은 한참 동안 말없이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야, 엄마 미영이는 우리 아버지 딸이 맞아요? 정희의 직접적인 질문에 순옥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침묵이 정희에게는 답이었습니다. 순옥의 침묵이 길어지자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품어왔던 의문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대답하세요. 미영이는 우리 아버지 딸이 아니죠? 정희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 침대 환자들이 쳐다볼 정도였지만 정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순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런 말하지 마라. 엄마가 직접 말씀하지 않으면 제가 미영이한테 직접 물어볼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다 물어보고요. 순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거든요. 그만해라. 말하지 말라고 했잖니. 순옥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복도까지 소리가 들려요. 미영은 화사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이었지만 병실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왜 그래요? 엄마가 아픈데. 정희는 미영을 돌아보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미영아, 너도 와서 좋네. 같이 들어봐. 뭐요? 정희는 편지와 사진을 미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 미영은 편지를 읽어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엄마 방에서 찾았어.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물어봤고. 미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언니가 뭘 물어봤는데요? 너에 대한 소문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 딸이 아니라는 소문.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순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대답하세요. 정희가 다시 소리쳤고 미영도 덩달아 흥분했습니다. 언니, 진정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요? 근거, 이 편지도 근거고
동네 사람들 증언도 근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대답을 안 하시는 것도 근거지. 미영은 편지를 다시 읽어보더니 화를 내며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언니가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아, 그걸 왜 찢어? 그게 증거인데. 정희가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주워 모으려 하자 미영이 막아섰습니다. 증거라니. 이런 황당한 소리를 믿겠다고요? 그럼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거짓말이라고 말해달라고. 두 자매가 서로 대립하는 사이 순옥은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미영에게는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정말.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소리를 줄여달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낮춰야 했지만 분위기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미영아, 내가 왜 화를 내는 거야? 너는 오히려 좋잖아. 엄마가 재산도 다 너한테 줬고. 언니, 그건 엄마가 결정하신 일이에요.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달라고 안 했다고? 그럼 증여세는 누가 냈어? 너 혼자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 했잖아.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세금을 납부한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건 엄마가 갑자기 하자고 하셔서. 갑자기? 엄마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내가 먼저 말을 꺼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엄마가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정희는 믿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어머니를 부추겨서 재산을 미리 받아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되돌려. 엄마 재산을 다시 엄마 명의로 돌려놔. 언니가 왜 그런 걸 결정해요? 그건 엄마가 하실 일이죠. 두 사람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씀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도 포기하고 평생 엄마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미영이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면서 저만 매일 와서 엄마 돌봤어요. 그런데 왜 미영이한테만 모든 걸 주세요? 순옥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넌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해할 수 없다고요? 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영이는 더 지켜줘야 할 아이야. 왜요? 왜 미영이만 지켜줘야 해요? 저는 안 되고요. 순옥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희에게는 더욱 큰 상처였습니다. 미영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혹, 언니의 분노, 어머니의 침묵,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 정말 제가 아버지 딸이 아니에요? 순옥은 미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내가 누구 딸이든 상관없어. 넌 내 딸이야. 하지만 이 말이 미영에게는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의욕만 키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배신감과 분노로, 미영은 혼란과 불안으로, 순옥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이 소식은 곧 동네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큰 소리로 다퉜던 일이 다른 환자들을 통해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갈등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네는 박순옥 집안의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고, 미영은 미용실에서 손님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며칠간의 냉전을 끝내고
어머니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엄마, 저도 마음을 정리했어요. 미영이가 누구 딸이든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하지만 재산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순옥은 정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미 증여한 건 되돌릴 수 없어. 왜요? 미영이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아이도 나름의 사정이 있어. 그때 갑자기 순옥이 가슴을 움켜쥐며 아파 하고 신음했습니다. 엄마, 엄마. 정희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순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보호자분, 심근경색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빨리 와. 엄마가 위험해. 30분 후 미영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두 자매는 불안에 떨며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엄마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스트레스는 금물입니다. 정희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의 갈등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언니, 우리가 너무 심했나 봐요. 미영아, 미안해. 두 자매가 화해의 기미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중환자실 입구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의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간호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박순옥 환자가 여기 계시나요? 정희와 미영이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희 어머니를 찾으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미영이의 아버지입니다.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미영아, 내가 내 친아버지다. 이종수야.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김아버지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미영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종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정희가 어머니 방에서 본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2살 때야, 미영아. 사진 속에는 젊은 순옥과 이종수, 그리고 어린 미영이 함께 있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은 이종수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종수는 더 많은 증거를 꺼냈습니다. 미영의 출생신고서, 사본과 순옥이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나한테 보낸 편지들이야. 내 성장 과정을 다 적어서 보내주셨어. 편지에는 미영의 첫걸음마, 첫말, 아픈 날들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옥이 이종수에게 미영의 소식을 꾸준히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이 모든 증거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엄마가 평생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정희야, 내 어머니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결혼한 상태였거든. 그래서 순옥이가 혼자 미영이를 키우기로 한 거야.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아버지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순옥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이종수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수야, 왜 여기까지 왔니? 순옥아, 몸은 괜찮아? 미영이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평생 속이신 거예요? 왜요? 순옥은 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너를 지키려고 한 일이야.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몰아칠 예정이었습니다. 가족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중환자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순옥은 이종수와 두 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두려 했던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종수야,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순옥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순옥아, 이제 아이들한테 다 말해야 하지 않겠어? 이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순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야, 미영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두 딸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미영은 혼란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가 1978년이었어. 내 아버지 김 씨가 사업에 실패해서 집을 나가버렸어. 몇 달째 소식이 없었지. 순옥의 목소리에 옛 기억이 스며들었습니다. 정희는 겨우 3살이었는데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때 종수를 만났지. 이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때 아내와 별거 중이었어. 순옥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지. 그래서 미영이가 생긴 거야. 순옥의 고백에 미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결국 아내와 화해했어. 그리고 내 아버지 김 씨도 돌아왔고.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미영이가 자신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처음엔 몰랐어. 하지만 미영이가 자라면서 점점 닮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지. 그래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어.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 미영이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지. 하지만 마음속으론 얼마나 힘드셨을까. 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응.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나를 불러서 말씀하셨어. 미영이를 잘 돌봐달라. 그 아이도 내 딸이다라고. 이종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멀리서나마 미영이를 지켜봐 왔어. 순옥이가 편지로 소식을 전해줬거든. 정희는 이제 어머니가 왜 미영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미영이한테 재산을 다 주신 거예요? 정희야, 넌 아버지 성을 물려받았잖니. 하지만 미영이는 아무것도 없어. 종수도 자신의 가족이 있고. 순옥이 이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미영이한테 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내가 미안하지만.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섭섭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저보다 미영이를 더 사랑하신 거네요. 아니야. 순옥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넌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야. 내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 내가 나를 위해 결혼도 포기하고 곁에 있어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럼 왜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왜 항상 미영이 얘기만 하셨어요? 미안해. 정희야. 내가 너무 든든해서 오히려 소홀했나 봐. 미영이는 항상 불안해 보여서 더 신경이 쓰였어.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엄마가 저를 그렇게 보살피셨는지. 미영아, 저는 평생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버지도 마음이 복잡하셨을 거예요. 그런 걸 아셨으니까 엄마가 더 저를 챙기신 거죠?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는 진짜로 너를 사랑하셨어. 혈연이 없어도 진짜 아버지였어. 이종수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는 내 생물학적 아버지지만 널 키운 건 김 씨야. 그분이 내 진짜 아버지야.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 유일한 아버지예요. 정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엄마,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아오시느라. 정희야, 내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순옥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재산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미영이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우리끼리 다시 정하면 되잖아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주신 거니까 제가 가져야죠. 대신 언니가 필요할 때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미영아, 언니도 평생 엄마를 돌봐주셨잖아요. 저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이종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미영이 앞으로 필요한 건 도와줄게.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 역할이라도 해야지.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하나면 충분해요. 그냥 가끔 안부나 물어보세요. 순옥은 세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모든 걸 알았으니까. 정희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숨길 게 없으니 마음이 편해. 그날 밤 정희와 미영은 오랜만에 함께 병원 카페에 앉았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 재산을 받는다고 해서. 미영아, 엄마 마음을 이제 이해할 것 같아. 내가 더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신 거야. 하지만 언니가 더 많이 희생하셨는데 우리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받은 거야. 나는 믿음으로, 너는 걱정으로.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오해와 갈등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화해 분위기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의 의료비가 만만치 않았고 반찬 가게는 며칠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동네에 퍼진 소문 때문에 가족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퇴원을 이틀 앞둔 어느 날 정희는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습니다. 엄마,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게도 다시 정리해야 하고. 얼마나 나왔는데? 300만 원 정도요.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순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큰 돈이 아니었지만 재산을 모두 증여한 지금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내가 낼게요, 엄마. 미영이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왜 내니? 내가. 정희가 말하려던 순간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재산을 받았으니까 이런 건 제가 해야죠. 하지만 정희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돌본 자신은 뒤로 밀려나고 미영이 모든 걸 해결하는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종수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주 병원에 나타나서 미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호가 몸은 좀 어때? 종수야, 자꾸 오지 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제 숨길 것도 없는데 뭘. 그보다 미영이 문제 때문에 왔어. 정희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미영이 무슨 문제요? 이종수는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미용실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뭐라고요? 정희가 놀라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미영은 어머니와 언니를 번갈아 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사실은 미용실 사업이 요즘 안 좋아요. 빚도 좀 있고. 빚이 얼마나 되는데? 5천만 원 정도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영이 화려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빚을 내서 겉모습만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럼 엄마 재산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그럼 뭐야? 솔직히 말해봐.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결혼을 하려고 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결혼? 누구와? 미용실 근처에서 식당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프러포즈를 했는데 집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해서. 순옥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그래서 집을 달라고 한 거야? 엄마가 먼저 주신다고 하셔서.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정희는 모든 진실을 알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결국 내 욕심이었구나. 결혼하려고 엄마를 이용한 거야. 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먼저 엄마한테 말한 거 아니야? 미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어머니에게 집 이야기를 꺼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정희가 순옥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결국 미영이를 선택하신 거네요. 제가 평생을 바쳤는데도. 정희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결혼도 포기하고 엄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미영이는 결혼하려고 재산까지 챙기고. 정희의 절규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영이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 그 애도 나름대로.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정희가 이종수에게 화를 내자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너무해요. 왜 그분한테까지 그래요? 그분? 내 친아버지라며? 그럼 가서 그분한테 의존해. 우리 엄마한테 매달리지 말고. 언니. 두 자매가 대립하는 사이 순옥은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하지만 정희와 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집 다시 돌려줘. 엄마 명의로 다시 돌려놔. 왜 제가 돌려줘야 해요? 엄마가 주신 건데. 엄마가 판단력이 흐려지셨을 때 받아낸 거잖아. 언니가 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때 순옥이 간신히 일어나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봉투 하나였습니다. 이거 받아. 떨리는 손으로 정희에게 건넨 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정희가 유언장을 펼쳐보자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 박순옥은 내 전 재산을 두 딸이 함께 나누어 쓰되 서로의 손을 놓지 말 것을 유언한다. 만약 둘 중 누구라도 서로를 배척한다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한다. 미영이 유언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내가 죽고 나서도 너희가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갖지 마라. 순옥의 단호한 말에 두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옥은 두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 둘 다야. 엄마의 진짜 마음은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거야. 그 순간 순옥은 두 딸의 손을 잡고 서로 맞잡게 했습니다. 약속해. 엄마가 죽어도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돌봐주겠다고. 정희와 미영은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의 갈등이 이 순간 끝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옥이 두 딸의 손을 맞잡게 한 순간 병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와 미영은 서로의 손을 느끼며 평생의 원망과 질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영이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텐데.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야말로 미안해요. 언니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면서도. 순옥은 두 딸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평생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순옥은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정희와 미영은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도 어머니의 유언대로 두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순옥은 갑자기 몸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한부 진단을 내렸습니다. 길어야 몇 개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순옥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정희야, 엄마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 후회 없이 살았으니까. 미영도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더 잘할게요. 더 효도할게요. 너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최고의 효도야. 그 후 석 달 동안 정희와 미영은 어머니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는 학교에서 병가를 내고 미영은 미용실을 정리해서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옥은 두 딸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정희야, 넌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아직 늦지 않았어. 엄마, 미영아, 넌 아직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언니를 잊지 마라. 네, 엄마. 그리고 둘 다. 아버지 산소에 자주 가서 인사드려. 그분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셨는지 잊지 마. 이종수도 매일 병원에 나와 순옥을 돌봤습니다. 늦었지만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종수야, 고마워. 마지막에라도 와줘서. 순옥아, 내가 미안해. 그때 용기가 없어서. 다 지난 일이야. 이제 미영이 좀 잘 봐줘. 1999년 가을, 단풍이 물들 무렵 순옥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 딸과 이종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평생 인심 좋게 살았던 순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순옥 엄마 참 좋은 분이었는데 두 딸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희와 미영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모두 잊고 진짜 자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두 자매는 반찬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이 가게 어떻게 할까요? 엄마 뜻대로 계속 운영해보자. 우리가 함께. 제가 요리는 잘 모르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엄마한테 배운 손맛을 너한테도 전해줄게. 두 사람은 가게 간판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순옥 반찬 두 딸의 집. 정희는 오전에는 학교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가게를 도왔습니다. 미영은 아예 가게 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미용 기술을 살려서 동네 할머니들 머리도 해드리고 반찬도 만드는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이종수는 약속대로 미영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영아, 가게 운영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맙지만 저희끼리 할 수 있어요. 언니랑 함께니까. 몇 달이 지나자 가게는 이전보다 더 번창했습니다. 두 자매가 함께 운영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정희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말할 게 있어. 뭐예요, 언니? 학교에 새로 온 교감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 미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떤 분인데요? 50대 초반이시고 부인을 일찍 잃으셨대. 자녀도 다 키우셨고. 언니, 좋은 기회네요. 하지만 나이도 있고.
그리고 엄마 산소도 돌봐야 하고. 언니,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언니 인생을 살라고 하셨잖아요. 정희는 미영의 격려에 용기를 냈습니다. 몇 달 후 정희는 정말로 재혼을 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에 미영과 이종수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미영도 이전에 만났던 식당 사장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욕심 없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결혼했습니다. 두 자매는 각자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만 여전히 반찬 가게는 함께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들과 사위도 가끔 도와주었습니다. 1년 후 정희와 미영은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서로 싸우지도 않고 엄마가 원하신 대로 가족이 됐어요. 정희는 어머니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두 얼굴을 가졌지만 결국 우리를 사랑한 한 얼굴로 기억될 거예요.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그날 저녁 반찬 가게 앞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간판에 적힌 순옥 반찬 두 딸의 집이라는 글자가 석양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 다른 아버지를 가졌지만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